안녕하세요. 어디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기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정말 아직 어리고 한참 일할 나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치이다 보니 뭘 하나 하려 해도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결혼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엔 정말 당당했어요. 제가 몸은 여리여리하고 천상 여자처럼 생겼지만 아버지가 사업으로 돈도 버신 데다가 지인들이 방귀 좀 끼시는 분들인지라 언제나 위풍당당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어깨 피고 살아야 해. 그리고 너가 나중에 결혼할 남자도 멋지고 파워 있는 남자 데려와. 난 사윗감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저도 남자란 아빠처럼 돈도 있고 목소리도 좀 크게 내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승부욕이 많이 강했어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은 죽어도 하기 싫어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진 웬만한 남자애들은 다 패고 다녔고, 선생님한테도 할 말, 안 할 말을 팍팍 던지던 아이였어요. 집이 잘 사니까 애들도 저한테 덤비지 못했고, 제가 공부도 잘하고 워낙 말빨도 있고 깡이 넘치니까 소위 말하는 일진 애들도 저를 피할 정도였죠.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너는 괄괄하지만 않으면 남자들한테 인기 최고일 텐데 성격이 왜 이리 지랄 많니? 좀 나긋나긋해져 봐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봐도 제 성격이 괄괄하다곤 생각은 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성격이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정의감이 넘치는 여장부 성격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글 쓰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겉으론 막 까불고 다녔지만 언제나 일기를 쓰고 시나 소설 읽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정말 잘 아는 애들은 넌 늑대 탈을 쓴 문학소녀다 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만큼 저는 글 쓰는 게 좋고 마음이 여린 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좋아해 줄 남자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때 동창생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일단 과거 이야기니까 남자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남자애는 여리여리하고 순둥이였고 부모님들끼리 잘 아는 사이인지라 아주 사이가 좋았지만 그 남자아이는 저한테 완전 밥이었거든요. 제가 거의 부려먹었었죠. 오죽했으면 지네 엄마한테 가서 울며 불며 저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남자아이는 좀 양아치 짓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여자애들한테 치근덕대는 기질이 많아서 제가 혼구멍을 내준 거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밥 먹다 말고 제가 남편에게 당신 그때는 완전 생 양아치였잖아 라고 한마디 하면 남편은 엄청 짜증을 내면서 야,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내가 좀 여기저기 관심을 보인 거지. 그게 양아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전부 다 양아치야?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어쨌든 그때만 해도 이런 양아치 남자아이와 제가 부부의 연을 맺을 거라곤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까진 제가 승승장구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가세가 기울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투자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 빚에 쪼들리면서 저희는 평생을 살던 부촌에서 야반도주하듯 나와야 했고 그때부터 제 성격도 많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고교 때는 지방 변두리 학교 다니며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기도 했어요. 집에는 늘 짐이 있었어요. 아예 짐을 풀지도 않았죠. 이유는 빚쟁이들이 쫓아올까봐 언제든지 도망가려는 거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엄마가 깨워서 도망간 적도 있고요. 낮에 집에 찾아와 난리 피우는 사람들도 본 적도 많습니다.
물론 돈 빌려준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보증 섰다는 이유만으로 아빠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 너무나도 피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며 제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애썼고, 가끔은 인터넷 게시판에 제 신세 한탄을 쓰면 주변에서도 많이 공감해주곤 해서 그런 걸로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냈죠. 심지어 나중에 알았지만 아빠의 지인들이 사기를 쳐서 아빠가 책임지게 서류를 조작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아빠는 사건의 관여도가 낮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가족인 우리도 고통을 받았고요.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늘 외로운 신세였죠. 왜냐면 과거의 친구들과는 완전 인연을 끊었고 현재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가서기가 무서웠거든요. 세상 겁없이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툭툭 건들며 살았는데 이젠 세상 사람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자연히 회사에서도 친한 사람도 드물고 조용히 회사를 다니는 여직원 정도로 인식되던 때였어요. 아빠는 아예 시골로 내려가셔서 나는 자연인이다 수준으로 살고 계셨고, 엄마랑 저랑 단 둘이 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소개팅을 통해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자기 신념 있고 사업 계획만 확실해서 자신감에 차 있는 남자였죠. 항상 아빠가 하셨던 말씀. 너가 나중에 결혼할 남자도 멋지고 파워 있는 남자 데려와. 난 사윗감이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떠오를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업 아이템이 좋아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질 때였어요. 그런 남자를 소개로 만났으니 조금 긴장하긴 했는데 의외로 농담도 잘하고 좀 빈구석이 많더군요. 근데 조금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허풍 같은 거죠. 조금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의 남자였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는 남자친구가 몸이 아파서 큰일 났다며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엄청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래서 만사 제쳐두고 남자친구 집에 가보니 정작 손톱이 부러졌던 거였어요. 제가 짜증이 나서 화를 내니까 보고 싶어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달려올 거니까. 내 깜짝 이벤트에 속았지? 이러면서 사람 놀래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동거까지 했고요. 물론 엄마가 허락을 해줬고 대신 남자친구가 엄마 생활비까지 대줘서 그때만 해도 이 남자랑 결혼할 거라 믿었죠. 간간히 시골에서 아빠가 서울 올라오시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빠가 뜬금없이 귀천이네를 우연히 만났네 이러는 겁니다. 제 중학교 동창이자 지금의 남편 이름입니다. 물론 가명이고요. 앞으로 지금의 남편을 기찬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갑자기 아빠가 기찬이네를 만났다고 하니까 옛날 추억도 나고 그래서 기찬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아버지 말씀으로는 기찬이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기찬이 엄마가 보험왕인가 뭔가 하여튼 영업 쪽으로 잘 풀려서 요즘 잘 사나 보더라. 마침 날 알아보고 내가 있는 시골 쪽에 땅 사러 왔다고 하더라. 기찬이도 엄청 멋져졌더라고. 마침 너가 어떻게 지내냐길래 대충 둘러댔더니 연락처 적어주면서 한번 연락 달라고 하던데 생각이 있으면 전화해 보든가. 그러면서 아빠가 저에게 기찬이 전화번호를 건네주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기찬이가 잘 컸나 보다 생각하고 지냈죠. 그렇게 남자친구랑 동거하며 그럭저럭 지내다가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된 사건도 참 웃겨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술에 엄청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워낙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왔길래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대충 양말이랑 바지 벗기고 재웠는데
갑자기 남편 폰에 모르는 번호가 계속 뜨는 겁니다. 한두 번은 안 받다가 이 시간에 어떤 미친놈인가 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차를 엉망으로 주차해둬서 통행이 어려우니 차를 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나가보니 정말로 남편이 차를 골목길에 거리 막아놓다시피 주차를 했더군요. 순간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차를 빼줘야 하니까 얼른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한 후에 차를 빼긴 뺐어요. 그리고는 올라와서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음주운전을 했을까 궁금해서 핸드폰을 뒤져봤죠. 근데 카톡방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보통은 일적으로 대화 주고받는 사람들 단톡방,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단톡방,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는 1대1 방,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남자친구 카톡방은 전부 다 어디 거래처, 어디 사장님, 전부 이런 식이더군요. 물론 별거 아닌데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대화방이 전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일이 다 쳐봤는데 전부 다 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랑 주고받은 카톡방도 없는 거예요. 순간 이 남자가 다 지우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번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 휴대폰 두세 개 쓰면서 차에 다른 핸드폰 숨겨갖고 바람피는 놈들이 있단 말이 생각나서 다시 내려가서 차 안을 뒤져봤죠. 아니나 다를까 차 안쪽 서랍장 같은 곳에 휴대폰이 하나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순간 열이 확 나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알아보려고요. 진짜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도 싶었고요. 그런데 몇 개 돌려보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웬 여자랑 속닥속닥거리고 밀회를 속삭이면서 운전하는데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계속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둥, 오늘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둥 서로 좋아 죽더니 집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나가서 둘이 뭘 하는지 잠시 조용하다가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자친구만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보아하니 택시를 타고 여자는 사라진 거고 남자친구는 만취해서 차를 골목길에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온 듯 보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이것들이 언제부터 그랬나 궁금하고 증거를 모으려고 예전 영상을 좀 돌려봤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는 차가 어디 도시 시내를 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남자친구와 남친의 어머니, 이름 모를 여자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심지어 남친의 어머니는 너가 빨리 우리 집으로 오면 좋겠다. 진작에 이렇게 싹싹한 애랑 우리 애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는 겁니다. 정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게다가 그 정체 모를 여자애는 어찌나 애교를 부리는지 고맹맹이 목소리로 남친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는데 남친은 좋아 죽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어때요? 우리 자기 끝내주죠. 이러면서 셋이 깔깔대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볼 것도 없는 가난한 집 딸내미니까 동거 때려치우고 남친이랑 그 여자랑 엮어주려는 남친 어머니의 계획인 듯 보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단 자고 있던 남편 엉덩이를 발차기로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술에 떡이 된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깨더군요. 그래서 술 더 깨라고 귀싸대기 날려주고 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당해봐라.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 들이밀며 이혼하자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잠결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갑자기 잠이 깬 남편은 뭔가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제가 계속해서 욕을 퍼부으며 뭐라도 말해보라고 하니까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도 좀 만나고 그럴 수도 있지. 별걸 다 트집 잡고 난리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애를 사랑해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쩜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동거를 그만두고 다시 친정 엄마 품으로 왔고 그 사이에 아빠는 남자친구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둥 하여튼 살벌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빠가 시골에서 시작한 농사가 좀 잘 되고 안정화되면서 엄마도 시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어찌저찌 운이 좋게 모기업 사내방송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사실 남친이랑 이별하고 난 후에 회사 그만두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 아는 분이 너 글을 좀 쓰지 않았나? 내가 아는 데서 마침 작가를 구하는데. 작가요? 저는 정식으로 글 써본 적이 없어서요. 아, 그런 작가 말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내 방송 작가야. 그 어려운 건 없고 회사 돌아가는 거 보고 대충 상황만 적어주면 거기 있는 PD가 알아서 찍어 오는 거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얼떨결에 사내방송 작가가 되었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규모가 있어서 아침하고 점심 무렵에 기업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준비하는 제작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돌아가는 일도 알아야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도 출장 가서 촬영해 오기도 하고 그래야 했죠. 그래도 그때가 제일 숨통이 트였죠. 매일 사무실에 있다가 타지로 나가서 잠시 코에 바람도 쐬고 그 지역 음식도 먹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됐으니까요. 마침 그때 갔던 지역에 있는 회사의 젊은 과장이 이달의 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취재차 내려갔어요. 처음에 연락처 받았는데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더군요. 송기찬. 솔직히 설마 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며 사전에 전화로 간단히 인터뷰는 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은 터라 리포터와 PD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어디서 훈남이 다가오더니 본사에서 촬영 오신 분들 맞죠? 제가 송기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제가 탄성을 내질렀죠. 중학교 때 동창인 기찬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기찬이도 처음엔 절 보고 긴가민가 하더니 제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리포터랑 PD도 정말 우연이라며 신기해 하더군요. 그날 촬영도 엄청 잘 되고 기찬이가 몸을 사리지 않고 도와줘서 엄청 잘 끝났어요. 원래는 촬영 끝나면 바로 철수한 후에 제작진끼리 간단히 밥 먹고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데 그날은 기찬이가 워낙 붙잡는 통에 제작진과 기찬이 그리고 그 밑에 부하 직원까지 전부 다 같이 식사 겸 반주를 즐기게 됐죠. 그런데 약속 장소 가는 내내 여우 같은 리포터가 작가 언니, 동창분이 너무 매력있네요. 혹시 두 분은 어떤 사이예요?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무 관련 없다고 했더니 리포터가 자기가 어떻게 한번 들이대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게 싱숭생숭했어요. 하지만 술도 적당히 몇 잔 들어가고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니 은근히 기찬이가 매력적인 남자로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술 취한 척 온갖 애교를 부리는 리포터를 완전 깔아뭉개고 기찬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옛날 과거 일은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아서 엄청 불편한 술자리가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기찬이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어봐 줬고 저 역시 신이 나서 대답하고 또 질문하니까 대화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물론 리포터에게 행여나 기찬이를 뺏기진 않을까라는 경계심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날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 이후로 자주 연락하다 보니 어느새 기찬이랑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솔직히 느낌도 팍 왔고요. 기찬이랑 이러다가 사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기찬이가 어느 날부턴가 슬슬 데이트 신청도 하고 손도 잡으려 하고 어느새 보니 우리는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가 기찬이 엄마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오랜만에 만나는 기찬이 엄마, 즉 시어머니는 더 세련돼지고 더 예뻐지셨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기찬이 엄마는 수다쟁이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어릴 적에도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하루 종일 뭔가 조잘조잘 제잘제잘 거렸던 기억. 그리고 기찬이 엄마가 가고 나면 어머니가 늘 저 여편네는 시끄러워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야 라며 뒷담화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기찬이 엄마를 이젠 예비 시어머니로 만나니까 부담스러웠지만 여전히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수다스러운 말과 하이톤으로 저에게 시종일관 농담을 거셨어요. 솔직히 반갑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더군요.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농담도 하고 수다스럽게 해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계속해서 내가 너희 아빠를 우연히 안 만났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동안 니네 집 소식은 간간히 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좋은 직장 다니는 걸 보니 대단하구나. 기찬이 본사에서 일한다며? 대단하네, 대단해.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본사 직원인 줄 아시더군요. 물론 본사 직원이긴 합니다만 사실 사내 방송직은 계약직이라서 계약 종료되면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늘 재계약 시즌에 불안한 마음입니다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기찬이도 그런 거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저 역시 말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죠. 어쨌든 한동안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쁨을 한껏 받았어요. 아무래도 친정 엄마는 아빠 따라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 혼자 서울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찬이네도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기찬이는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예비 시모는 서울에 있다 보니 자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예비 시모는 저에게 현금을 주며 애기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렴 하며 돈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닙니다. 10,000원 혹은 50,000원 정도였고 대충 다 합쳐보니 500,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그런데 니네 엄마도 한번 만나야 하는데 얼굴도 못 뵙네. 언제 한번 보고 싶구나. 라는 단서가 꼭 따라 붙었어요. 물론 저도 자리를 만들곤 싶었지만 친정 엄마가 아빠랑 농사를 하다 보니 바쁘신 것도 있고 솔직히 제가 기찬이네랑 엮이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자연스레 우리 집 식구들과 예비 시모님과 기찬이 그리고 저 이렇게 상견례도 하고 어느 정도 결혼식 날짜도 잡히게 됐습니다. 시시콜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기찬이가 개인적인 일로 결혼은 좀 여유 있게 하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일을 하고 기찬이는 지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마치 주말 부부처럼 데이트를 즐겼죠. 그런데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가 얘야, 너도 슬슬 아이 가지려면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지. 매일 출퇴근에 시달리고 업무에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생기려고 해도 안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아빠 아는 분 회사라서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좋은 아이 낳으려면 몸도 만들어야 하고 푹 쉬고 몸에 있는 독소도 좀 빼내고 그래야지. 이것저것 이유를 대며 회사를 관두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종용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계약직인지라 언제 잘릴지도 모르니 그냥 일단 열심히 다니고 싶었고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이리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까 조금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갈등이 생긴 거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기찬이도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귀찮고,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마치 제가 자신을 속였다고 느끼셨나 봐요.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계약직이니? 네, 어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너가 본사 다닌다길래 나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계약직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진 반응 안 하지. 어머니, 본의 아니게 속인 건 죄송해요. 하지만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뭔가 기분이 확 상했다면서 그 이후로 반응이 좋지 않더니 어느 날은 기찬이가 저를 찾아와선 너 나랑 만나기 전에 동거했었니?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건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에 정신이 멍하더군요. 그랬더니 기찬이가 어머니가 너 뒷조사를 좀 하셨나 봐. 근데 너 동거한 것까지 다 알아내셨어. 순간 화가 빵 나더라고요. 어쩜 제 뒤를 캐서 이런 과거 사생활까지 들춰냈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찬이는 솔직히 난 괜찮아. 요즘 뭐 그게 흠이라고. 난 괜찮은데 이걸 엄마가 자꾸 기분 나빠해서 그래. 너가 잘 이야기해봐. 물론 내가 옆에서 도울게.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감싸주었습니다. 그 점은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솔직히 동거한 게 무슨 죄인가요? 또 한편으론 제가 속인 것도 아닌데 계약직이라고 이야기 안 한 게 죄인가요? 물론 불편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 사생활까지 탈탈 털면서 거짓말쟁이로 몰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만나려고 저도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있던 찰나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찬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너에 대해 다 알고 전화했더라. 근데 잘 이야기 됐고, 내가 동거는 아니고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던 남자가 있다고 대충 거짓말로 했으니 너도 그렇게 이야기하렴. 알았지? 어쨌든 상견례까지 했는데 굳이 일을 망칠 필요는 없잖니. 이번에 잘 이야기해보렴?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도 화가 나더군요. 왜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해야 하나 생각까지 들어서 예비 시모 만나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왜 뒷조사 하셨어요? 제가 만나자마자 쏘아붙이니까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난 조사한 적 없다. 동거했던 남자친구의 엄마가 알고 보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제보를 받은 것뿐이야.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세상에나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녀석의 엄마가 기찬이네 엄마랑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워낙 마당발인지라 여기저기서 소문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친정엄마가 선의로 해준 거짓말이 무색해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꼬투리 제대로 잡았다는 식으로 사부인이 딸내미 좋게 보이게 해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회사 기숙사 핑계는 좀 아니지 않니?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치겠더군요. 이미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뭔가 억울하고 부끄럽고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연락처도 바뀌고 연락 닿을 일이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며칠 휴가 내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난 결혼 반대한 건 아니다. 딱 이 한 문장 왔어요. 뭔가 의미심장하더군요. 결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지만 너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느껴지는 문장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선을 그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이 결혼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찬이에게 엄청 연락이 왔죠. 그리고 엄마도 걱정됐는지 찾아왔고요.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왠지 패한 것 같고 속을 다 들킨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찬이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기싸움 같은 거잖아. 너가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면 돼. 너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당당했잖아. 이러면서 남자답게 저를 리드해주고 응원해주는데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저 역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솔직히 완전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랑 당당히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기찬이랑 결혼할 건데 너무 늦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결혼을 더 앞당기죠? 제가 팍 치고 나가니까 시어머니는 좀 당황해 하시더니 너 정말 결혼할 거지? 그치? 내가 바라는 바야. 이러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보험 영업으로 탑을 찍었던 분답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를 박박 갈고 나온 터라 기에서 밀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네,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거는 했지만 그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시어머니도 헛웃음을 짓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가 기찬이를 벌써부터 잘 길들여 놨더구나. 어쨌든 같이 사는 건 너랑 기찬이니까 둘이 알아서 잘 하고 이거 받아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건네주는 물건이 있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순간 이게 뭐지? 싶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원래 며느리 생기면 주려고 예전부터 간직하고 있던 건데 이거 받으렴. 그걸 받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저는 오늘 어떻게든 단판을 지으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에 죄송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며 이젠 며느리가 됐으니 너도 날 시어머니로 존중해다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찬이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것 같아. 어머니 입장에선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뿐인데 나는 내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 될 사람이 꼭 안아주거나 모든 게 잘 풀렸다고 다독거려 줄 만한데 오히려 기찬이는 의아하다는 듯이 뭐? 엄마가 그랬다고? 이상하네? 이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기찬이의 모습이 더 이상하더군요. 근데 기찬이는 조금 갸우뚱하다는 표정을 짓곤 금방 알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디서 살 건지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할 건지 미래 계획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일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갑질 아닌 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틈만 나면 회사 근처로 와서 예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니 나와라, 들어가라, 아는 친구분이 있는데 와서 취재를 좀 해라까지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막 시켰어요. 저는 사내방송 취재를 하는 거고 장비들도 회사 용품이라 마음대로 반출이 안 되는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죠. 근데
문제는 하나 더 터졌어요. 예물로 명품 1,000만 원 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 해드릴 여유는 없었거든요. 계약직 월급 뻔하고 한동안 제가 벌어서 엄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저축액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고요. 결혼 자금도 없는 살림에 아빠 농사 지은 돈으로 받아서 할 참인데 1,000만 원 넘는 명품백이 기본이라니 정말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백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더 열받는 건 시어머니가 그새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보험도 받아내고 심지어 아빠 지인들 통해서 보험을 몇 개나 계약을 따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뭐가 좋아서 보험을 계약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모집해줬겠어요. 사부인 될 사람이 보험 계약을 원하니까 들어준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까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이젠 명품백 문제까지 생기니 더욱 초조하더라고요. 근데 친정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곤 그놈의 여편네 옛날에 잘 나갈 때도 명품 입에 달고 살더니만 개벌은 아직도 못 고쳤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러면서 저를 다독거려 주시는데 저는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도 좀 싫었고요. 근데 이걸 천운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우리 기찬이, 아니 이제는 남편이죠. 저희 남편이 바보 같은 건지 어느 날 반지 맞추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지? 이미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뭐? 우리 엄마한테 반지를 받았다고? 응, 다이아. 아, 다이아. 그건 상징적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비싸고 고급인 걸 받았는데 뭐하러 반지를 또 맞춰? 그랬더니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그게 무슨 고급이야. 짝퉁인데.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원래 시어머니가 차고 다니던 짝퉁이고 이미 그 반지는 상징적으로 줄 거라는 것도 남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명품백을 요구했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 엄마지만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서 이를 갈더군요.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난 솔직히 우리 엄마 저러는 거 너무 싫어. 사실 우리 아빠랑 이혼한 것도 엄마의 저런 허영심 때문이야. 이혼? 시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아니야. 그거 엄마 허언증이고 거짓말이야. 영업하려고 살아있는 아빠도 죽었다고 했어. 나는 정말 엄마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네. 남편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들마저도 시어머니의 허언증, 허영심에 이미 혀를 내두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렇게 된 거 당신도 가짜 백 사서 드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난 못해. 아 됐어. 엄마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저기 이태원 쪽 가면 짝퉁으로 파니까 그거 사드려. 그렇게 안 하면 나랑 절대 결혼할 생각 마. 남편이 오히려 제 편이 돼서 시어머니 골탕 먹이는데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시어머니에게 저도 속았으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짝퉁을 하나 사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입이 찢어지시더군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갑자기 넌 월급 받은 걸로 집에 좋은 차 한 대 사라. 차가 너무 낡았더라. 아 그거요? 그냥 엄마가 타시는 거고 낡은 게 아니라 시골에서 타다 보니까 흙먼지가 좀 많아서요. 변명은 됐고 다 안다. 누군 모르니? 일단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시댁에 결혼 예단비 많이 안 줘도 된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우리 집 걱정해줄 때가 아닌데 이런 허영심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거 짝퉁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기 싫구나?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짝퉁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해드린 것 뿐이에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더 드릴 말씀 있어요. 아니, 결혼을 미끼로 저랑 우리 집 이용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이럴 바엔 어머니 안 볼 겁니다. 아드님도 어머니랑 인연 끊는데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그래, 너 잘났다. 두고 보자. 이러면서 통화가 끝났죠. 솔직히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속 시원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기찬 씨가 응원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은 우리끼리 하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정말 바보 같은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집 앞에 찾아오셔선 너 이럴래? 이렇게까지 남의 귀한 집 아들놈에게 막대해도 되는 거냐? 뭘 막대해요? 너가 우리 귀찬이 완전히 세뇌시킨 것 같더라. 아주 지금 우리 집안 가지고 노는 거니? 난 이 결혼 반대다. 이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질렀습니다. 됐고요. 저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정확히 계산할 건 하고 끝내시죠. 계산? 말 잘했네. 다이아몬드 내놓고 내가 지금까지 밥값, 차비 등등 다 내놔! 정말 끝까지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프로 선수 뺨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었고요. 아주 미친 개소리를 정확하게 지저대더군요. 이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완전 미친 노망난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도 물러설 수 없어서 그까짓 거 하겠는데 대신 아드님이 빌려간 돈 좀 내놓으시죠? 저도 맞불을 놨어요. 왜냐면 기찬 씨가 사실은 아빠에게 빌려간 돈이 있었거든요.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빠가 지방에서 사니까 생활비 하라고 용돈 비슷하게 준 거예요. 그건 아들 통해서 이야기 들을 테니 일단 내가 준 돈이나 내놔. 솔직히 그거 다 합쳐봐야 100만 원 남짓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어머니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들어준 보험 계약은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한심하더군요. 그래서 돈 100만 원과 거기에 이자 붙여서 200만 원 주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드렸죠. 엄마, 보험 계약 다 해지해버려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니 중간에 보험을 빼가면 어쩌라는 거야. 지금 한창 잘 되고 있는데. 정말 너희 집구석은 아주 배려가 없어. 무식하게 말이야. 우리 집안을 무식하다고 깔아뭉개고 있더군요. 듣는 내내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더 좋은 집구석 될 테니까요. 그러곤 전부 다 계약 해지해버리고 저희는 스몰 웨딩으로 시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기찬 씨도 엄청 후회하고 망설였지만 자신은 자기 엄마가 저러는 모습이 어릴 적부터 너무 싫었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참에 시어머니 버릇도 고치고 싶다며 우리는 그렇게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게 됐죠. 물론 남편이 서울로 오기보단 제가 계약을 완료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또 회사까지 찾아와서 기찬 씨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천륜을 버리고 여자 쫓아서 마음대로 결혼했다는 이유였겠죠. 근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런 허영심 좀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정해 주시고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주 섞인 문자나 전화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해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를 나쁜 년이라며 욕만 하시고 끊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시어머니가 선을 넘은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우리 아빠를 사기죄로 신고를 한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 결혼 이야기 오갈 때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혼식장 문제로 이야기할 때 장소가 애매하니까
시골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라고 버스 대절비 150만 원 정도를 아버지에게 드렸었나 봐요. 솔직히 그 돈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양가간의 예의니까 아빠가 그 돈을 받았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는 줄 모르고 아빠가 그 돈을 깜빡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그걸 사기라고 지금 신고를 했고 아빠는 억울하단 입장이고 시어머니는 처벌해달라고 극과 극으로 치달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결론은 전혀 죄가 없고 이미 결혼까지 한 터라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그걸로 인해 아빠도 혀를 내두르고 남편인 기찬이도 힘들어했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 도대체 왜 저러니? 너무 속상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피를 어떻게 속이겠어요. 남편도 엄마가 밉고 싫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겠죠. 저도 아내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150만 원에 이자 넣어서 200만 원 들고 시어머니 계시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200만 원 받고 인연 끊으실래요? 아니면 200만 원 안 받고 아드님이랑 제 뱃속에 있는 손주도 보실래요? 사실 제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눈치였지만 최근에 남편에게 다시 톡을 보내고 은근히 저에게도 말을 걸려는 눈치입니다.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천륜을 저버리고 헤어져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허풍도 있고 허영심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악의에 차서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성질 죽여 사는 여자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또 부딪힐 일은 많겠지만 현명하게 이겨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